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은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결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혼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에 관한 얘기, 정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재밌는 얘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는 변호사입니다. 이지훈 변호사이고요. 오늘 또 이제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네. 저는 이제 구로 쪽에 이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강남 나오는 일이 사실 1년에 몇 번 없는데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참 어려운 분 처음 오신 줄 알았더니 벌써 비온데 한번 왔다 갔다고요? 네네네. 언제 왔다 갔어요? 그때 스타 유튜버라고 해서요. 네. 제가 좀 감히 그런 깜냥은 안 되지만. 되죠. 지금 한 40만 됐나요? 아닙니다. 32만입니다. 32만, 40만은 목표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때 오신 거예요? 네, 그때 불러주셔서 왔었고, 저는 오면은 함 원장님을 뵐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다른 분이 했겠죠, 뭐. 네네. 네, 오늘 먼저, 그래도 비욘디에는 제가 정식으로 초대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우리 이지훈 변호사 양력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야 되나요? 네. 이지훈 변호사 숙명여대 경제학과 졸업했고요. 고대 법학과, 이게 로스쿨인가요, 저게? 아닙니다. 편입을 해서요. 고대 숙대 경제학과에서 고대 법대를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청와대에서 법학 석사 하셨고요. 네. 저게 이제 제일 재밌었어요. 군법물관 18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숙대 경제학과라는 걸 갔을 때 보통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 다 그러죠. 네. 근데 경제학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이 아니고. 수학 되게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법학을 부전공으로 했는데 너무 맞은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법학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법학과로 이제 고대로 편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당연히 사실을 준비하는 그런 코스가 된 거예요. 네. 법을 전공한다면 당연히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사법시험을 보다가 왜 군법무관 시험이 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때는 군법무관 시험이 없어지는 때여가지고 원래는 두 시험이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합쳐져요. 그래서 사법시험 46회였나? 46회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고시예요. 네. 시험 자체가. 하나로 통합돼 있었구나. 예, 그 법무부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냥 하나로 그냥 해버린 거죠, 시험을. 네. 근데 이제 제가 골치 1차에서, 네. 그쵸. 1차에서 커트라인이 구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차랑 사시랑 군법무관 그 사이에 붙은 거죠. 걸린 카트라인이?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군법무관 쪽으로 네. 이제 방향이 잡힌 거죠. 그러면 육군에서 일하셨나요? 네네. 저는 육군 군법무관이었습니다. 그럼 몇 년 했어요? 14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저기 그 구로동에 새로 그게 이제 그 타운 이름이 뭐죠? 거의 오퍼스. 네, 그 이제 건물을 새로 저기 네. 크게 확장해서 개업식 할 때 제가 확장 개업식 갔었는데 보니까 장군님이 왔다 가셨던데. 네, 제가 이제 군수사령부에 있을 때 제가 법무실장이었고 사령관님이셨는데 3스타로 이제 애편하셨고 또 축하해 주신다고 오셔가지고 먼 길 오셔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굉장히 오래 있어갖고 왠지 여러분 보시면 약간 머리를 보이시하게 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투가 제가 군인이었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좀 약간 원래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14년 군대밥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영향이 있긴 있었겠죠. 그리고 머리 짧은 게 다행히 잘 어울려서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지훈 변호사를 동침에서 만났거든요. 동침에서 만났는데 여성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이게 남자한테 좀 뭐라 그럴까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것보다 딱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정말 보기 드문 여성상이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러고 저랑도 방송할 때 티키타카가 잘 맞았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잘 맞더라 하더라. 캐릭터상 어쩌면 저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이지훈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사실 동치미 그 촬영을 할 때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제가 들어가야 될 때를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순서는 뭐 최은경 아나운서가 손을 주기 전까지는 순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못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손을 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은 안 나오겠지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함 원장님이랑 의견이 일치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제 말을 원장님이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되게 재밌었죠. 저도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있을 때 한번 꼭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로앤모 대표 변호사한테 거기 몇 분이 계시죠? 지금 8명? 저 포함해서 변호사님은 4분 있고요.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지훈 변호사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저랑 같이 이제 방송도 여러 번 하고 또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된 변호사이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거는 화요일 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은 제가 하는 함익병 쇼이기 때문에 꼭 의료와 상관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대화 과정 중에서 많은 얻어갈 것이 있는 분들은 제가 꼭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이지훈 변호사 모셨는데요. 사실 이지훈 변호사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국가 거대 담론을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병력 문제라든지 여성의 병력 문제,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행을 치닫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라든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거는 다음 기회에 좀 묻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우리 실생활과 연관되는 결혼. 과연 의사 변호사가 배우자로 있으면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시중에서 되게 핫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재벌의 이혼 소송 문제. 왜냐하면 저는 남자 입장이고 여성의 입장이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주제는 좀 시청자들의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그 최태원 SK 회장의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 대한 소회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제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가지고 저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알고 지내는 판사님들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1심은 굉장히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문제가 있죠? 좀 그렇게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2심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지지하는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남자분들도 그렇던가요? 그거는 물론 여자 판사님들이 좀 더 강하게 이제 동의하셨지만 남자 판사님들도 그렇게 그게 부당하다거나 그런 여론은 아닌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본인의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요, 사실 이게 기여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한 부분은 이제 위자료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문제로 봤을 때는 기여도인데, 사실 SK의 그 성장사를 보면 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합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인정 비자금이라는 그것이 불법적인 자금인데, 그거를 그러면 누가 향유하는 게 맞는 것이냐의 문제를 보면 그 비자금을 나중에 환수하는 문제는 변론인 것 같고요. 그걸 기여도대로 나누고 나중에 환수를 하더라도 기여도대로 환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2심 판결을 굉장히 위자료 인정 액수도 그렇고 굉장히 좀 한 발 앞서 나간 그런 판례가 아닌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7년 전에 이제 세계일보에 최태원 회장이 본인의 지탄받을 행위에 대한 변명을 맞습니다. 언론에 본인이 기고를 했어요. 그게 헤드라인으로 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정신이 맑은 분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소송이 쭉 진행을 이쪽에서 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유책주의잖아요. 파탄주의 아니잖아요. 이혼 사회에서. 유책주의에다가 파탄주의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유책주의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쵸. 강제로 이혼을 집행하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것도 뭐 정치인보다도 더 공개된 삶을 사는 그쵸.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노소영 관장은 소송에 응하지를 않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제 맞소송을 하고 이번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창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요즘 세상이 이혼이 그렇게 뭐 크게 지탄받을 일도 아니고 뭐 또 죄악시할 일도 아닌데 저렇게 좋아하는 여성이 생겨서 이혼을 할 것 같으면 자식 셋을 낳아서 기르는 본처에게 먼저 합의하고 이혼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신문에 기고 그러니까 제보했다고 해야 되나? 본인이 써서 보낸 거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을 저는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이번에 판결이 나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신문을 봤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법 제도를 무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법 이전에 저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1심 판결이 났을 때 저는 아니 어떤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2심 판결 보고 난 다음에 뭐 합리적인 판단을 했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지금 얘기했던 그 뭐 비자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권력을 이용한 그 불화, 정부 기업의 불화 뭐 이런 과정들이 석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재산 분할은 논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위자료로 1조 3,500을 때렸으면 어땠을까? 위자료만으로. 그건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 위자료의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신 재산이 한 3조쯤 되는데 뭐 진죄도 있고 뭐 부부로서의 약속을 어겼으니 그리고 상대의 상처를 줬고 그랬으면 자식 셋 낳은 본부인한테 한 40% 정도 나눠줘라. 위자료로. 그거는 저는 그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나눠주면 저 보나마나 저 비자금이 어떻고 저쩌고 네. 그다음에 뭐 아버지의 압력 그 영향으로 또 회사가 불화되고 한 그 과정들이 또 논란이 될 건데 정확하게 부인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려고 그러면 그냥 위자료 1조 3,500억이었으면 저는 깔끔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사실 이걸 비자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좀 위험하긴 해요. 그것도 뭐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네. 네. 이게 상고심에 가면 그 부분 때문에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안전하게 논란에 전혀 없잖아요. 네, 계산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고 네. 비자금 인정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은 사람 배우자가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본인의 의사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날 때 지불해야 되는 속된 말로 게임값 한 40%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네. 지금도 위자료만 20억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많다고 또 뭐. 네. 그걸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위자료만으로 1조 3천억을 때리면 네. 그것도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아니 가진 재산이 3조쯤 넘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는 위자료 인정이 굉장히 박하잖아요. 네. 네. 뭐 사실 뭐 이 정도 사안이나 되니까 그 정도 나온 거지.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불륜해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700만 원 나온 사건도 있어요. 가진 게 1,400만 원이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냥 법원에서는 기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위자료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개념이 정확치 않아서 잘 모르니까 뭐 저게 어차피 줄 돈인데 논란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는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위자료가 더 깔끔했겠다라는 생각들 한번 해봤죠. 네. 근데 아마도 그게 더 논란이 됐을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만으로 1조 그 정도의 금액을 인정했으면 그게 사실은 더 큰 논란을 일으킬 만하다. 아, 또 그럴 수 차라리 있나요? 예, 재산 분할은 기여도만 인정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비자금이라는 그런 걸 끌고 와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게 좀 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듭니다. 기회에 우리나라가 사법부에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유책주의 말고 그냥 파탄주의로 가는 건 어때요? 그리고 위자료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있는 사람은 많이 물게 하는 게. 사실 실제 이혼 사례에서 보면요. 이혼 사유는 파탄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6호가 이제 파탄인데 6호는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는 사실 6호 파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격 차이 이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파탄주의로 가면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좋죠.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최태원 노소영 씨 판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우리 사법부에서는 네. 지금 우리 그 밑에에서도 이혼 사건 하다 보면은 위자료 이제 많이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3천 이상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청구 자체를 안 하거든요. 3천 이상은. 또 액수 올라가면 인지대가 올라가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4천, 5천씩 한단 말이에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판단이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냥 그대로 인용이 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뭐 파기환송 이런 게 생길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인 그냥 이슈가 됐죠. 그죠. 법적인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대법원에서 어차피 비자금이 나온 이상 이걸 인정하냐 안 하냐는 사실 인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님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도 사실 이거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하긴 그대로 두면 그러면 비자금을 최태원 회장이 꿀꺽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최태원 회장과 그 상대방 동거인이 꿀꺽하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더 부당하다는 이제 그게 국민 감정이지 않을까. 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그 언론에 노출돼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재미있는 송사가 지금 진행되는 게 있죠. 뭐죠? 스마일게이트 게임. 거기는 뭐 재산이 6조다 10조다 그러던데 그 부인은 공동 창업자고 임원으로 일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던데 그거는 5대5 분할을 요구했던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그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은 참 이혼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처럼 그 혼전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이혼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부부 재산 약정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이혼할 때 법률 관계를 규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약정서 쓰면서 사랑해 결혼합시다라는 얘기하면 그 프로포즈가 성립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참 살다 보니까 길게 살아서 그런지 별의별 케이스를 다 보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부부재산 약정 그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이제 결혼 앞두고 온 거예요. 같이. 근데 보통 같이는 잘 안 오는데 같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뭐 상속받은 재산들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 왠지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만 하더라도 몇 학번이시죠? 저는 95학번입니다. 95학번이면 그래도 뭐 저희랑 그렇게 멀지 않는 쪽이니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이렇게 서로 그러는 게 사랑이고 그 결실이 결혼인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진실된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뭐 앞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떤 재산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이제 뭐 5대5로 해놓는다든지 그런 걸 정해놓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분란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애 키우라고 이제 직장에 그만두고 집에 이제 살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구했던 거였거든. 제 요구는 직장을 그만뒀는데 집사람이 그때 내가 구두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반 줄게. 이게 이혼할 때 그대로 유효한가요? 사실 뭐 그게 증명이 된다면 구두니까
내가 인정하면 제 성격에 거짓말은 안 할 테니까 뭐라 네. 그러면 내가 그런 역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럼 원장님의 경우는 법이 사실 개입하기 전에 네. 알아서 내가 인정하면은 주실 거잖아요. 5대5로 주고 끝나는 네. 거죠. 뭐 그래도 뭐 망신을 주기 위해서 네. 소송을 하든지 뭐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네. 벌어진다. 소송으로 갔을 때 입증할 수 있으면은 법원에서 구속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죠. 집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완전히 변심을 해서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딴소리를 하면 친구들한테 그때 난 그래서 그만두는 거야 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구술을 하고 얘기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그런 것들도 사실 가사 사건은 직접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돼요. 정황 증거들이. 근데 이건 재산의 처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인정되긴 어려워 보여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재산은 보수적으로 그래도 번 사람 몫으로 많이 인정하네요. 자금적 기여가 사실 제일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육아, 가사 기여도가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이것 때문에 5대5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재산이 많으면 남편이 어떤 사업적으로 굉장히 재산을 많이 벌었어. 그랬을 때도 5대5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여도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반대도 있거든요. 요즘 여자가 성공해서 남자가 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네, 있는데 맞아요. 그때도 역시 그건 비슷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어찌됐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 중에 가장 많은 게 가사죠. 가사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제 생각에는 한 60%? 오, 맞네. 가사 불륜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뭐 민사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민사가 좀 적구나. 네. 그러면 이혼 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수입은 어떻게 돼요? 변호사 수입은요. 수입 구조는 이제 착수 보수가 있고 성과 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착수 보수는 사실상 이혼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긴 거는 3년까지도 걸린단 2, 말이에요. 3년 잡아야 되겠죠. 네. 네. 근데 3년을 했다고 해서 착수 보수가 더 늘어나진 않거든요. 결국은 변호사의 수입은 착수 보수는 실비인 거고요. 그냥 내 교통비, 그죠, 서류, 그죠. 뭐, 네. 뭐 이런 인지대 이런 거겠네요. 인지대는 당사자가 별도의, 내지만 그런 이제 뭐 그런 소송을 오래 하는 그냥 딱 실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 같은 거고요. 결국은 수익은 성과보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몇 프로 받아요? 보통 이건 재산에 따라 다른데 재산이 액수가 크면 퍼센트는 뭐 2%, 3%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 1%, 저희는 7에서 10%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노소영 관장 쪽 변호인들은 네. 2%만 잡아도 200억, 250억? 아마 1%이지 않을까 싶은데 1,300억이니까 1%면 네. 130억이죠. 1조 3천억이니까. 네. 1조 3천억이었죠. 네. 1%만 해도 이제 은퇴하셔도 되는.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네. 법원에서 나올 때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나오셨잖아요. 담당 변호사님. 그걸 못 봤어요. 노소영 관장님보다 더 좋아요. 네, 그 담당 표정이? 변호사님 표정이요. 아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되면 1%, 2%.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좀 작으면 7 내지 10%. 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은 싱글맘이에요. 맞습니다. 싱글맘입니다. 네. 돌싱, 싱글맘. 애기가 셋이죠? 맞습니다. 네. 애기 셋을 다 본인이 키우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나눠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 그때 봤던 아드님이 저 딸이 셋입니다. 딸인가요? 네. 근데 왜 아드님이라고 생각했지? 아마 제 남동생을 남동생을 보셨을 착각했나 수도 보다.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딸이 셋인데 둘은 엄마가 키우고 네. 하나는 그 저의 엑스 엑스허즈번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 밝히는 건데요.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모셨죠. 제 채널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네. 사항인데. 네, 제가 모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분명히 본인의 그 결혼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혼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라는 게 대개는 다 우리나라가 여성 쪽이 힘들고 불리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만난 건 연애 결혼인가요? 연애죠. 네.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 이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결혼하면 그냥 살자거든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요즘에는 우리 시대보다는 이혼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 트렌드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혼이 쉬워졌다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네. 네. 예전에는 웬만하면 그냥 꾸역꾸역 참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도 물론 결혼할 때 아무도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랑해서 하죠. 네, 다들 내 생에 이혼은 없어요. 네. 다들 그런 말을 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역시 결혼 생활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고난이 닥칠지를 모르고 어떤 갈등이 있을지 모르고 하는 말인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책임감 없이 내뱉는 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지금 참을 수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참을 수 있어요. 아이가 어리면 아이를 위해서 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10년이 지났어, 뭐 5년,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고 희생했을 때 나한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보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 나는 더 비참해져 있고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혼을 결정하는 결국은 현 시점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미래가치, 그러니까 네. 미래 어느 시점인가 5년, 10년에 뭐 고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갈 수 있지만 그 지점에서 미래를 더 이렇게 기회를 매몰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도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데, 무너져 있는데, 이제 대부분 우울증이나 그런 질병들을 같이 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하죠. 뭐 그건 우울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내 모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더 상태가 악화되는, 그게 이제 예상이 되면 더 이상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순간에 이혼을 많이들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자녀가 셋이면 네. 그래도 부부간에 금솔도 좋고 네. 뭐 그랬으니까 아이가 셋. 아니요, 그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만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많다고 해서 부부가 금슬이 좋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통념. 네, 통념. 잘못된 통념이에요. 네, 저는 그 통념을 깨고 싶은데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 그 이혼 게이지라고 그래프를 네. 그려요. 아, 그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 갈등이 그게 다래요. 그러면서 쭉 올라와요. 그게 이혼을 결정하는, 이혼의 타이밍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 한 번은 용서하자, 한 번은 참아보자, 그러면서 이 갈등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갈등을 강제로 이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네. 네. 그냥 회피하는 거죠. 그럼 내려가요. 그러면은 또 그냥 보통의 가정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서 낳은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뭐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남들이 볼 때는 그 구간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인 거죠. 근데 그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갈등이 또 폭발을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있네요. 그죠? 예. 네.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되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갈등이 자꾸 누적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한 그 지점에 멈춰서 계속 이걸 돌고 있는 거예요. 무간도처럼. 여기서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잘 다닌다, 잘 있다, 남들이 봤을 때 무난해 보인다. 네, 그런 구간은 그냥 그거인 거예요. 그때인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인 거죠. 그럼 본인은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그 도저히 이 상태는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7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7년 차 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상대랑 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변화나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나? 잘 안 되나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구조적 아니면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것에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결혼을 선택할 때 저희가 사실 제가 29살에 결혼을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31살에 했나? 근데 공부만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미숙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제 전문 분야 공부만 한 거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헛똑똑이인 거죠. 인간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한 건가요? 그죠. 인간보다도 저에 대한 전혀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연애 공부를 안 하셨구나. 네. 그쵸. 연애도 그냥 네. 겉도는 연애만 한 거죠. 근데 나를 전혀 모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남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직업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 그런 기준으로 정하니까 괜찮은 결혼을 한 건데. 근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하는 말도 잘 들어주고 네. 직업적으로도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런 말을 또 많이 드리거든요. 착한 거는 죄악이다. 착한 거는 아니, 나쁜 놈이 죄를 짓는 거지 착하는 게 왜 죄예요? 착한 사람은요. 우리가 네. 이제 착하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 다른 거예요. 네. 착한 사람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약간 좀 무능할 수 있죠. 네, 그냥 네. 참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참다 보면 한계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리고 참아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에서 갈등은 계속 쌓여가거든요. 부딪혀서 해결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이런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나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갈등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이제 양쪽에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네, 맞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또 거기서도 갈등이 하니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시간만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울증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우울증이 온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이 여기에 있었다면 결혼하고 나서의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괴리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제 사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해맑고 뭐 네. 정말 그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당찬 모습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바라볼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또 참고 뭐 이렇게 꾸역꾸역 그냥 나를 없애면 돼요. 나를 없애고 그냥 이 결혼 생활에 맞춰서, 왜냐면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평탄한 구간. 이 구간에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네가 예민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죠. 이 상태로는. 저를 버리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고민을 하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잘못된다는데, 그런 이제 통념에 이제 저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게 된 거죠. 선택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뭐 법률적인 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로? 예, 사실 제가 힘들었던 것만큼 상대방도 힘들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합치가 됐고요. 이혼을 하자. 그리고 뭐 그때는 저희가 젊었기 때문에 재산도 없었고 분할할 것도 없고. 자녀가 있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녀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는 보면 대개는 보면 자녀를 갖고 서로 안 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생기는데 애들 다 컸죠. 큰 애가 이제 중3입니다. 다 컸습니다. 네, 다 컸네 이제. 네. 자,
저서 중에 지금도 저 앞에 건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백 어디 갔니? 네, 그거 좀 클릭했어. 띄워주시죠.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제가 그때 한번 받아서 읽어봤거든요. 네. 네. 이게 그런 내용들이 꽤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그쵸. 강조했던데.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선택했을 때도요. 저는 그 당시를 살지 못했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것을 오케이 해주는 사람이 결혼 배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유학을 가고 싶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유학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아, 그때 그러고서 결혼하고 칭화대를 간 거예요? 그쵸. 칭화대 유학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안 가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막상 살아보니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을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결혼하고도 공부하러 나갔다 올 수 있게끔 이해해주고 그러는 남편이면 굉장히 좋은 남편이잖아요. 좋은 남편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의 나에게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성 역할도 부여되고 아내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우리나라는 있단 제일 말이에요. 문제가 며느리예요. 네. 네. 이거를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해야지 서로가 행복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자기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거는 그 역할에서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분쟁이 또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근데 상대방도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죠. 서로가. 그러면 말씀은 좀 돌려서 하셨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꽤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전혀 심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안에서 그냥 골마가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욕심에서 비롯된 것, 그다음에 상대방의 욕심에서 이제 그 미숙한 사람들의 욕심이 맞은 거죠. 결혼할 때. 근데 오히려 그때 한 사람이라도 성숙했다면 너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유학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일단 할 여기 수 살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물론 그 자리에서 다툼은 생겨도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그게 낫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물론 저는 그렇다면 결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하면 결혼 제도에서 부여된 그런 역할들을 해서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그래도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아이는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약간 좀 괴리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자체로 그냥.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은 들죠. 아니,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 큰애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잤거든요. 그런 애들 많아요. 밤잠 제대로 자려면 한 2살은 키워야 돼요, 많이.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희도 이제 오빠랑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을 키우면서 엄마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도 왔고요. 이런 건지 몰랐어. 이렇게 했는지 몰랐어. 너무 힘들다. 네. 왜냐면 내 몸도 출산하면 여자 몸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그럼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잠을 안 자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그런 제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됐는데 태어났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애 키울 때 정말 육아도 열심히 레지던트 할 때도 매한가지고 여유가 되면 하여튼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는데 집사람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연년생 키워서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내 딸이 애를 셋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걔는 또
저 닮았나 봐요. 연년생 둘 키우고 또 뱃속에 하나 들어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애 키우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얘 성격적인 게 좀 있나 보다. 왜냐면 집사람은 그걸 힘들어하고 셋째를 가졌다 그러니까 야, 너 제정신이냐? 둘 다 안 키워놓고 또 셋째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셋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아이를 또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힘들어서 그랬지.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아이들을 많이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좀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낳을 수 있었던 거죠. 본인이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이혼한 지도 뭐 10년이 좀 넘은 거죠? 지금 그쵸. 네. 제가 2014년에 그러네요. 10년. 10년 네.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생활이 나의 이혼 선택은 합리적이었고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하세요? 네. 네. 저는 맹세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혼 생활까지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거는 제가 아래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러니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그런 순간이었고, 그 뒤부터는요, 이제 진짜 독립인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물론 이제 이혼하고 나서 당장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죠. 친정어머니 도움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제가, 왜냐면 전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때도 아직 우울증에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몸을 추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근데 그때부터 저라는 사람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37살부터. 그래서 그 지난 37살은요, 그냥 제 삶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만들어 놓은 살?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어릴 때 공부하듯이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듯이 공부했고, 시험에 운이 좋게 붙었고, 그 다음에는 결혼했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그냥 결혼 생활 한 거였던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이도 그냥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는 거니까 난 거지. 사실 뭐 제가 물론 행위는 제가 했지만 주체적인 선택이 들어간 부분은 없었다고 봐요. 그냥 관습에 네. 따라서, 네. 관성에 따라서 그냥 네. 쭉 움직였던. 그냥 뭐 교과서대로 살았던. 네. 근데 이혼을 하면서 제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다 무너진 상황에서 폐허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때밀려서라도 했다고 치면 이제는 때밀어도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데 출산 문제 뭐 저출산 얘기하는데 뭐 결혼해야 애를 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결혼 그렇죠. 자체를 안 하는데 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저출산과 결혼은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이 셋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금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저 자체가. 결혼 제도로 들어가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가 아직도 뭐 며느리 있고 뭐 시어머니 있고 그렇긴 하죠. 그거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고요.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서 벗어나면요 불행해요. 나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고. 그렇긴 하죠. 아직도 네. 효도의 개념이 있으니.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마라. 그 대신 사랑은 해야 되니까 사랑을 하고 만약에 사랑을 해서 임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를 낳아라. 근데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식의 동거주의 뭐 네, 그렇다고 저는 보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21세기가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모노감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앞으로 사라질 단어, 일상에서 쓰여지지 않을 단어 중에 하나가 제 1번이 저기였었어요. 결혼 일부일처제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면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그 인습이죠. 네. 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엊그저께 또 제 조카 딸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30년, 35년 전에 40년 다 돼가는구나 저도 그때 했던 결혼식의 모습에서 뭐 꽃이 좀 더 많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먹는 식사가 좀 더 나아지고 그거 빼고 나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결혼식이라는 것이 앞으로 향후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딸 결혼시킬 때도 그렇고 또 조카 딸 결혼할 때도 봤고
보고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런 형태의 그 남녀 간의 동거라든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은 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게 대해서.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미혼모가 되는 거고 여자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뭐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뭐 물론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굉장히 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호적이라는 제도가 꼭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편견도 심하고 뭐 네. 이혼만 해도 이혼녀랑 낙인이 찍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혼모는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혼녀가 낫다고 할 말할 그렇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은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자꾸 결혼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에서는 답이 없고 그리고 이혼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태원 회장께서 제일 어렵다는 걸 입증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결혼은 마음대로 했어도 이혼은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혼을 하려면 두 가지. 사실 합의혼 하거나 아니면은 법률상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죽는 거? 본인의 사망? 네. 근데 본인이 사망해도 사실 이혼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남아있죠. 네. 기록은. 이혼 소송 중에 일방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혼 안 된단 말이에요. 소송 중이어도. 그냥 그렇지. 소송 끝나요. 소송이 끝나버리죠. 네.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남편이 젊은 나이인데 40대인데 정말 죽어버렸어요. 소송 중에.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한 거예요. 이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그쵸. 재산분할 때문이 원통한 게 아니라 사실 저 사람이 죽으면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과 같은 부부로서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원통해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도 좀 감정이 너무 심하다. 돌아가셨는데 끝내지. 제 생각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성들이요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경제적인 독립도 당연하고요. 사고도 그렇고 독립적 사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성분들이 그 이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결혼하는 과정을 제가 여쭤보는데, 네. 그러면은 대부분이요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불화. 그렇지. 집을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많죠. 나오면 되는데 나오면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내 돈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린단 도피처럼.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사실 독립적인 삶에 대한 나답게 산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조금 삶이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남편한테 매여서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남편으로 그냥 대상이 바뀌는 내가 복종하는 관계가 되기가 쉽고 남편과의 관계가 불화가 있으면 그걸 또 자식한테 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대물림 되거든요. 계속. 그럼 그 자식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도 또 이제 똑같은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릴 때부터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고 아이를 낳아도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죠. 같이 키우는 거지만 내가 책임지고 키우는 그런 생각?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 변호사님은 비혼주의인가요? 비혼주의는 마치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느낌인데 그거는 아닌 거죠. 저는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랑과 출산과 그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결혼이란 제도 틀 속에 나를 구겨 넣는 거는 그거는 찬성하지 않는다. 결혼이란 제도가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특히 여성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결혼이란 제도는 남자라는 존재를 이런 굴레 속에다 꽉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굴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게 하긴 하지만 의존적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오히려 책임감을 더 부여하잖아요.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거죠. 무겁적으니까 어깨가 늘. 그 남자 나이 40이 지나면 어깨가 다 처지잖아.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근데 여자는 결혼을 하면 의존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독립적으로. 근데 또 이제 우리 저 주변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40대까지 그렇게 남자들이 기세등등하고 막 이제 막 그 회사로 치면 부장, 임원 되고 막 그럴 때는 남자들이 기세가 등등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러다가 이제 임원이 되든 임원이 못 되든 한 50대 중후반 되면 은퇴가 서서히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축자고 벌어서 집에 돈은 다 갖다 줬는데 그때부터 여성분들의 어깨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남자들은 맨날 언제 밥 주나 그러고 이러고 눈치 보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아니, 많아요. 요즘 우리 나이 또래는 되게 많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남자들이 억울하다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그러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는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지 않다. 네. 모두를 어느 순간 뭐 지금은 뭐 젊었을 때 남자가 좀 더 힘이 셌다가 가정 내에서 은퇴하고 나서 여자가 더 힘이 센다면 어찌됐건 남자 여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말로 치면 보험 드는 건데 네. 여성이 그 저기 한 40, 5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이제 고생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뒤가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꼬리 내리고 살거든요. 설거지도 잘하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불륜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집을 나간다거나 말 없이. 아, 남자분들이? 네, 남자분들이. 네. 반대로 여자가 집 나갔다고 찾아오는 남자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여자분이 아이가 셋이야.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바람이 났어.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애들도 놓고. 그런 경우도 있죠. 남자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의 문제가. 네, 이건 사람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가. 네, 이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젠더 갈등으로 볼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실 때 이혼에 대한 판단이 되게 냉정하시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경험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고 저는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가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혼 안 한다고 치고 한번 5년 뒤를 생각해보자. 5년 뒤에 당신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직면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직면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의외로 이렇게 그 업계에서 제가 좀 소문을 평판을 들어보니까 상담 시간이 되게 길다 그러더라고요. 네,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전문 심리 상담사 혹은 정신과 의사 약간 네, 심리 상담을 얘기하는 느낌으로 꽤 긴 시간을 상담한다 그러던데. 네. 왜냐하면 그냥 법률적인 문제만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결혼할 때부터 왜 내가 결혼을 하게 됐는지를 보면요. 지금 내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또 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알아요. 내가 왜 그때 잘못 선택을 했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비교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쭉 들어야 돼서 저는 가능하면 좀 최소 1시간 정도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이제 원만하게 이제 뭐 법률적으로 잘 합의하고 이자료도 받고 뭐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새 출발하는 그 이제 이혼한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의 그 뒤에 팔로우 되는 게 좀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이혼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혼은 뭐 소송을 가더라도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 뿐이고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는 당사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송이라는 그 기간이 결코 헛되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새 출발의 준비 기간이구나. 네.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저쪽에 가서 새로 출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그러니까 나의 지난 생활, 과거에 대한 매듭이
매듭에 지지 않고 가는 거라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음흠. 여기에 계속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소송 네. 기간 동안이 그런 거를 매듭을 잘 네. 짓고 네. 다음 출발을 잘 할 수 있게끔 네, 트랜지셔널 피어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직면해야 되고 내가 만든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고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끝나고 그런, 나면.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걸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죠. 근데 로앤모어라는 그 법무법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그때 이제 그 회사 소개를 할 때 그 네, 뒤에 어떤 그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가정들,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사후 팔로업에 대한 얘기, 사회사업 비슷한 얘기를 언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 사무실 이름이 로앤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하기로 했고 이혼 후에 특히 여성의 삶이라는 게 이혼녀의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 만들어 놓으면 저기 그게 뭐라죠? 저기 재혼 전문 결혼 컨설팅 업체 되는 거 아니에요? 같고.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이제 건강하게 저는 이제 재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동거. 만남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나는 뭐 기회가 없어요 전혀. 쉽지 어렵죠. 않아요. 네, 어렵죠. 쉽지 않고 네. 그냥 그런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만나는 건 원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꼭 만나지 않더라도 무언가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무언가를 커뮤니티를 만들든 뭐 저는 가칭으로 이혼 클럽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전혀 내 삶의 치명적인 일도 아니고 내가 이혼했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이혼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결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한 거고 이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혼을 하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내 삶은 이제 뭐 나락으로 갔고 그런 생각에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본인이 더, 원해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근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그렇게 안 안 좋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좀 가볍고 유쾌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결혼만큼 네. 이혼도 가볍게. 네. 유쾌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제가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례를 봤었거든요. 네. 제 주례사는 그냥 고식적인 주례사는 아니에요. 나름 신경 써서 주례사를 쓴단 말이에요. 기억해보니 주례사 중에 굉장히 심각한 주례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주례하면서 이제 그 두 친구한테 뭐라고 마지막 얘기를 했냐면 자, 좋아서 결혼하는 거 참 좋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근데 이혼도 너네들이 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하객들 다시 다 불러서 이 자리에서 나는 이혼 주례를 볼 테니 그 준비가 되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좋습니다. 네. 하지 말란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걸 다 불러모을 것이며 네. 제가 가서 이혼 주례를 보지도 않을 거니 잘 살으라는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너무 무겁게 이혼을 하라 그랬네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현 법률보다 더 어렵게 얘기를 했네. 네. 혹시 그쪽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알지만 정말 살기 어려우면 이혼을 좀 가볍게 새 출발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선택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뭐 유튜브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제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그렇죠. 당신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겠지.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혼할 때 뭐 아이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사실 우리 사회에 보면요. 이혼을 하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의 하나가 되고 싶고. 이혼해도 그냥 반듯하게 내 삶을 잘 사는. 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이들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아이들이랑 같이 뭐 다니는 사진을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면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혼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잘못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원인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있는 거지 이혼 자체는 죄가 없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나의 이해만 갖고도 부족하세요? 네. 이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저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혼 가정의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네, 이미 누가 봐도 뭐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죠.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옛날 동침이 이 변호사는 모를 텐데 이영재 원장이라고 있어요. 네. 한의사인데 저랑 같이 방송하다 요즘에는 이제 방송 좀 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였어. 이혼하세요. 그때는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니까 동침이 한 15년 됐죠. 15년 전에 한의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앉아서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이혼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앞서갔을 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한. 네, 좋은 부모님 인상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많은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눈에 보이던데요. 네, 그러지 않고는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엄마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라는 사람으로 봤을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자식으로서는 고맙지만 엄마라는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잠자력이 많은 분인데. 결국은 남자들이 잘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낸 책인가요?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두 번째 낸 책은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네. 그거고, 이건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에요? 이건 뭐예요?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일반인한테 욕도 먹는 거 아시죠? 그런가요? 뭐 공부 좀 한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네. 근데 저도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평균 이상은 돼요. 네.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근데 함 원장님은 아마 저는 전형적으로 공부를 엉덩이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함 원장님은 머리로 하신. 아니에요. 저는 제 손가락 보세요. 굳은 살백인 거 보이세요? 연필. 저도 있는데. 이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보통 제가 엉덩이하고 손으로 공부한다 그러거든요. 자다가 그냥 끄적거려도 그 답을 보면 이 손이 자동으로 머리는 안 돌아가도 손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는 한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 머리 좋은 놈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맞아요. 이제 특목고를 나와서 알거든요. 정말 뭐 밤새도록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걔한테 보여주면 5분 만에 문제를 탁 풀어줘요. 그러면 느끼는 게 고맙다가 아니에요.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불공평하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엉덩이하고 손으로 하죠. 제가 보면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시험 합격용 공부예요. 어떤 학문이 아니라 시험은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는 기술자죠. 그죠? 잘 보는 기술.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을 넘기는 방법에 대한 책이어서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해도 된다. 근데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부라는 거는 뭐 할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필요한 뭔가를 갖춰서 사회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나마 공부가 제일 무난하지. 만약에 제가 음악을 잘했거나 미술을 잘했다면 당연히 공부 안 했을 거고.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제가 그래서 애들도 어릴 때 다 시켜봤어요. 우리 애들도. 음악도 시켜보고 체육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운동 이렇게 뭐 골프라든지 야구라든지 좀 잘하면 괜찮은
그 종목을 시켜봤는데 소질이 없어요. 저도 골프 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정말 대단한 학자가 돼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소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네. 자, 오늘은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앞으로 종종 모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사생활을 먼저 좀 털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 매한가지예요. 저는 뭐 결혼해서 무난하게 살고 이혼을 권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그냥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이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일부러 오늘 사생활을 좀 털었거든요. 근데 저 놀랐어요. 사실 제 채널에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정보였는데 털려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이지훈 변호사가 많은 그 의뢰인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런 게 또 평판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들어보면 심리 상담사가 찬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해를 먼저 하는 거죠. 뭐 얼마의 위자료를 받아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이혼 클럽이 만일에 만들어진다면 혹시 자문의가 필요하다면 자문의사 역할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던 일 그날 그 로펌 개업식 할 때 제가 갔었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단순하게 뭐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흔히 말하는 대형 로펌을 지향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그 이상의 뭔가 그게 분위기에 슬슬 나오더라고요. 네. 제 생각한 게 맞나요? 네, 제가 좀 공간에 저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게 좀 공간 배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공간이란 게 로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시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변호나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고요. 이지훈 변호사 모셔놓고 내가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군 법무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병력이 사회에서 어떤 그 미치는 그 뭐랄까 젊은이들한테 특히 남성들한테 주는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죠. 네. 그래서 현재 병력 인원도 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병력 자원이.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8년 전에 정말 뭐 선구적으로 얘기했던 여성도 병력 의무를 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방송에서 다 잘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의 병력 의무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요즘 이제 그게 군대라는 곳이 완전 젠더 갈등의 그런 뭐 연습장처럼 돼버렸는데 필요성은 인정해요. 필요성은 병력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필요성 인정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과연 좀 문제의식이 좀 있거든요. 여군을 일반 징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사로. 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군대라는 건 결국은 전투를 준비하는 단체인데 집단인데 그런 여군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좀 더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약간 회의적이어서. 저는 거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뭐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체력 훈련 같은 거에서 약간의 차등을 필요는 하겠지만 전투형과를 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서비스 파트라고 그러죠. 피부과 우리 병원 같으면 이제 뭐 피부과, 임상병리, 방사선과 이런 건 이제 서비스 파트라고 그러거든요. 내외 산소가 메인이고 전투가 메인이지만 뭐 보급, 그다음에 병참, 그다음에 저기 수송, 그다음 문서, 행정 뭐 이런 부서는 서비스 부서 전투를 지원하는 서비스 파트잖아요. 그런 부서의 여성들이 과연 사회 나와서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병과 중에서도 그러니까 딱 전투 부대가 있고 보병이나 근데 공병, 말씀하신 뭐 병참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쟁이 나면은 그 전장에서 야전에 가깝게 임무를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게 자동화되어 있고 저기 전부 다 트럭으로 움직이고 불도저 탱크 다 있는데 그 여성이 운전을 못할 리도 없는 거고 요즘엔 드론병도 되게 이제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 그다음에 뭐 저기 뭐지 그 컴퓨터로 하는 그 저기 그런 해커들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 그 여성을 징집해서 그 일을 못할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여성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간호병과 그런 건 가능하고요. 네. 가능할 걸로 보고. 근데 간호병과도요. 이제 의무병으로 들어오면은 전방에 일단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일단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방에 저는 이사단에서 근무했어요. 이사단이라는 공간에 이사단이면 이제 춘천 쪽이죠. 양구에 있어요. 양구, 예. 거기가 이제 오지 순위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높죠. 인재 원통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의무실에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거기에 여군이 들어왔다. 병사로 의무병으로. 그랬을 때 이게 저는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 여군이 이제 있을 네. 때 막사 사용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내무반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즘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그 성에 대한 인지도가 예민하게 교육받은 남자들이라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범죄가 저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 소대가 뭐 지금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뭐 군대 정도만 형성이 돼도 충분히 내무반이 배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야전을 체험해 봤는데 거기서 여성의 모습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사로서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뭐 시도해 볼 수는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기득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기득권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냉정하게. 그리고 실제로 징집률이 지금 우리가 거의 90%예요. 남자 10명 중 9명이 군대 가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대개는 징집 국가에서도 60% 이상이 넘어가면 문제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예요. 강제심직을 하는 상황에서. 근데 90%면 군대 생활이라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지 그게 놀러 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90%가 가서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 10명 중에 6명, 좀 많이 뽑아가면 7명 정도 뽑아가야 되지, 30%는 군대 생활 할 수 없는 남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뽑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 전체가 약체화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기준으로 훈련을 해야 돼. 근데 군대라는 건 전투를 준비하는 무력 집단인데, 최고의 강한 군대를 만들어 놔야 효율적으로 소수의 정예로, 전쟁을 예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약골로 만들어 놨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나는 여성이 채워도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아직도 감은 안 오지만 징집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원해서 간 거고요. 군 법무관을 원해서 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병사도 아니고 장교이고, 장교 중에서도 굉장히 뭐 보직으로 치면은 꽃보직이지 뭐. 꽃보직이죠. 꽃보직이지 뭐. 저희는 사단급 위안은 안 가니까. 안 내려가니까. 의무는 그래도 이제 아전병원이라도 가요. 그렇죠. 대대에 가잖아요. 대대. 대대까지 내려가야 되지.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꽃보직을 다니는 군인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급을 뭐 대령시켜줄게 해도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군대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중국에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갔어요. 근데 그게 국방부 예산이 아니고 법무부 예산으로 갔나요? 그 교육부. 국비 유학생이니까 교육부 예산을 따서 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다른 부서에서는 따왔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를 비난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그냥 네가 자기 성장을 하는 군인은 필요가 없는 거고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 발전이 있죠. 아니요. 딱 주어진 임무가 있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업체처럼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매년 그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도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원하지도 않고 혁신을 원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바깥에서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거기에 군대에서 20-30년 있으면 밖에 나오면 적응이 힘들죠. 바보가 되어 있는 네, 적응이 거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젠더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저는 군인으로서 특히 의무병으로 간다는 거 원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끌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희생이 맞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군대가 마치 무슨 뭐 젠더 갈등의 놀이터처럼 이제 돼버린 건데. 근데 이제 정권을 잡는 사람들도 비겁하게 이제 인기 영합적으로 그걸 그렇죠. 급여로 채우려 그래요. 뭐 그래서 사병 월급이 하사관 월급이랑 육박하게끔 의무병한테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비겁한 리더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당하게 그 친구들이 1년 18개월 혹은 뭐 20개월, 24개월 그 국방의 의무로 젊은 시절의 시간을 국가에 헌납을 했으면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게 따르는 상하는 그 보상을 하는 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권력을 잡은 사람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하나같이 비겁해요. 얘기를 왜냐면 여자 표가 더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성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게 희생이 아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가 아닌 다른 의견을 내는 분은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남성도 없고 말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극렬한 사람 여성 페미 운동하는 사람한테 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두려워서 그런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급해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군대에 오래 있었던 여성으로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문제 때문에 좀 더 신중하자. 약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당한 보상은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도가 부당한 거죠. 네. 역시 뭐 저랑 거의 코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한 생각부터. 네. 네. 오늘은 로앤모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지훈 변호사, 아는 변호사 이지훈이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죠. 네, 거기서 이지훈 변호사 모시고 이런저런 일단 사생활 먼저 틀었습니다. 차근차근 털렸습니다. 좀 더 이렇게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네. 아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뭐요? 신랑감 좋은 신랑감? 아니 그런 오늘 뭐 하나 다 했는데 시간도 너무 길면 안 돼요. 1시간 20분만 딱 하셨으면 네. 출연료도 제가 넉넉하게 드리거든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따로 잡아서 이준 변호사 모시고 또 그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